어, 안녕하세요. 최재식입니다. 영어로 할까, 한국말로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거든요. So we speak all the lecture in English, but so I experienced the event cat last week, and the translation was good, and also we'll translate in other language, in Japanese and Chinese and so on in the online. So probably this AI system may understand my Korean better than English, so I will speak in Korean. 제가 오늘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원래 제가 많이 하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팅을 생각해 보면 AI로 테스팅을 하는가, 그리고 AI 시스템을 어떻게 테스팅하는가 사실 중요할 텐데, 제가 고민을 좀 이제 말씀 들어보면서 하니까 결국은 AI가 요새 쓰이는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AI가 지금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지를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 제가 오늘 설명 가능 인공지능 Explainable AI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명드릴 텐데, 중요한 건 AI 시스템이 그냥 있고, 그걸 그냥 결과만 아는 시스템이 있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하는 시스템이 이제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다양한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는 모드가 있고 설명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테스트 QA에서 이 설명이 에브리싱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털 코어의 파트 중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QA 툴을 AI로 쓸 때 너는 이 결과를 왜 이렇게 나왔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AI 시스템 QA를 할 때 왜 이렇게 틀렸지? 고객이 너무 싫어하는데 바꿀 수가 있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도 분명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시스템과 AI 시스템이 제일 큰 차이가 있고 QA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일 큰 차이는 디터미니스틱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찐 AI 시스템, 리얼 AI 시스템의 결과가 프리딕터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프리딕터블한 아웃컴이 보통의 AI 시스템에서 나오고, 그게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챗GPT한테 가서 무슨 질문을 물어보는데 어떤 대답이 나올지 다 예상이 가능하시면은 아마 질문을 물어보기 전에 기대가 많이 크신가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그 새로운 정보는 옆으로 넓은 내가 모르는 분야,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QA 저의 입장에서는 QA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기도 하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버티컬의 전문가분들이 아는 그 밑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최신 연구 동향은 어때? 누가 제일 잘해? 어떤 점에서 바뀌고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AI 시스템이 대답하는 것들은 보통의 경우에 정말 가치를 많이 준다고 하면 그 결과가 질문을 하기 전에 질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프리딕터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답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가치가 무엇인지, 언제 틀렸는지, 이게 맞는 답인지 확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어려운 거죠. 그냥 원래 디터미니스틱한 시스템에서는. 디터미니스틱한 시스템에서는 형식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잘 작동했는지를 보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찐 AI 시스템들은 그래서 시멘틱을 봐야 되고,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원리를 봐야 되고, 학습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거쳤는지 알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렸을 때, 잘 몰랐을 때 너 왜 이렇게 했어? 물어보고 또 다시 우리가 그걸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은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서, 이제 최근에도 이렇게 이제 트러스트 월시를 되게 중요하게 앞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보면 글로벌 넘버 5도 있고,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한 환경에서는 또 이제 글로벌 넘버 3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도 저는 테스팅이 되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뭐 2017년부터 제 입장에서는 한 8년 정도 지금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제 국제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플러그 앤 플레이 XAI라고 만약에 지금 제가 오늘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가서 AI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막막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USB를 쉽게 사용하듯이 이제 XAI 표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냥 쉽게 모델을 갖다가 넣으면 우리가 설명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하는데 그건 뒤에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제 결과들이 지금까지 있었냐라는 걸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설명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았는데 아마 이건 테스팅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설명을 잘하는 모델은 성능이 떨어진다. LLM처럼 설명을 못하는 모델은 성능이 더 좋다.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비대칭적인 이제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우리도 답만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답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혹은 어떤 시스템이 정확히 아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AI 시스템도 비슷하게 답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설명도 물어본 다음에 설명에 맞았는지 확인을 하면 이 시스템이 정말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답은 맞았는데 설명을 틀린다 하는 경우에 번역 잘 되고 있죠, 그죠?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한다. 라면 다시 학습을 해서 고치면 사실 QA인 거죠. 설명에 대한 QA입니다. 설명해보라고 해서 QA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화 오류가 줄어들면서 성능이 높아져서 실증에서 더 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저렇게 까만색 닷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설명을 높이면 성능도 높아진다. 우리가 설명을 확인하는 걸 그거를 explanation loss라고 해요. 손실함수, 설명 손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했고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그 인터내셔널 컨그레스 오브 베이직 사이언스라는 곳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또 상을 또 주셨습니다. 저런 이제 상을 하나 주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설명성에 관련돼서 계속 연구를 사람들이랑 하다 보니까 그 설명성이 하나로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더라. 뭐 보시면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설명을 새로운 AI 모델에 대해서 어떤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아마 테스트의 제일 중요한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저 3.4에 해당하는 항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valuating XI Method and Explanation. 그러니까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정량정성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설명이 얼마나 이제 GDPR 같은 걸 확인해서 왜냐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사실 벌금을 내야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 그럼 어떻게 그거를 규격화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각 분야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 그리고 제조 이런 분야마다 사실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작년에 맞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인포메이션 퓨전이라는 곳에 베스트 페이퍼를 이제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으로는 저만 들어가 있는데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좀 후배 연구자분들, 선배 연구자분들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저런 활동할 때 좀 같이 한국 분들을 좀 또 아시아에 있는 분들도 같이 좀 더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 표준 연구자 이제 저 저명한 표준 이제 그 연구자분이 오셔서 사실 그런데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그 2020년에 이제 한국에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 표준을 만들자라고 처음 제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낸 그런 상태,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과 함께 표준을 이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9월에 5년 좀 안 되는 기간을 걸쳐서 결국은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첫 번째 ISO 국제 표준이 만들어졌다. 사실 이 국제 표준은 실제 읽어보시면 아주 일반적인 수준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게
이제 GDPR 뭐 제가 그 말씀을 이제 깊게는 안 드릴 텐데 뭐 AI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의 경우에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전 세계 매출의 6에서 7%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이 GDPR이나 AI 액트가 있는데 그때도 그럼 어떤 설명이 이 시스템의 페일리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인가? 우리가 이 설명이 정말로 리지밋하게 원래 원리, AI의 작동 원리랑 맞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가? 그럼 얼마나 길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각 응용 분야마다 표준이 생기면서 우리가 실증에서 AI 쓰는 게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하나 좀 더 짙게 들어가서 그러면 사실은 LLM 모델은 수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서 우리 뇌세포도 똑같이 하나의 뉴런을 딱 집어서 무슨 역할을 하니라고 하면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알기는 왜냐하면 또 그게 하나의 뉴런만 역할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정확하게 모두 다 해소가 됩니다,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그 설명의 입장에서 AI 모델, 최신 AI 모델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액티베이션 맥시미제이션이에요. 우리가 AI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작은 단위로 생각했을 때 그 단위가 활성화될 때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고 혹은 이 단위를 가장 크게 활성화될 때 이제 주어지는 입력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치 우리가 뇌가 있으면 뇌세포 하나를 찍어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뇌세포가 제일 활성화돼 라는 그 입력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활성 최대화. 그래서 그런 활성 최대화를 저 노드들마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노드는 버네나를 이제 들어오면 활성화되고 어떤 거는 엔트가 들어오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생각하듯이 얘는 바나나를 보는 거구나. 얘는 개미를 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들 안에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미지의 경우에는 아마 텍스트도 비슷합니다. 이미지의 경우에는 제 눈 입력과 비슷한 곳에서는 되게 자잘한 피처가 들어오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계층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런 피처들이 합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컴포짓 피처라고 얘기하는데 합해져 있는 좀 복잡한 모습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건 생성형 모델에서도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도 비슷한데 처음에는 뭐 토크나이저처럼 아주 간단한 이제 그런 정보가 들어오다가 좀 더 중간에 복잡한 정보들이 합해서 들어온다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레이어가 한 뭐 4 정도 되면 뭐 눈 모양이라든가 다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LLM은 이제 이미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 않냐? 그럼 LLM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제 인사이트와 새로운 생성은 어떻게 나오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러프하게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는 저 왼쪽을 보시면 토큰에 입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베딩이라는 걸로 LLM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벡터를 변환을 하는데 그런 벡터가 결국은 H라고 얘기하는 attention head 저는 ifthen이라고 얘기합니다. 벡터 버전의 ifthen 조건문 그리고 저 MLP라고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곳에 활성화되면 결국 그 토큰에 있는 결과가 MLP에 있는 결과가 결국은 이제 나와서 이제 인베드에 있는 결과와 더해져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트랜스포머 LLM에 있는 단위 유닛은 각각이 이 벡터가 조건문의 분기가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 트랜스포머 결과가 이 답변을 덮어 쓸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해서 만약에 덮어 쓴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벡터 값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수억 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대부분의 그 트랜스포머 유닛은 지금 입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관련된 것만 반응하는 거예요. 뭐 이게 최지식이 됐든 카이스가 됐든 아니면 STA가 됐든 그 정보가 있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반영해서 그 정보의 값을 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스로백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많은 벡터 스페이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저렇게 레이어 있는 것만 덮어 쓰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수정하거나 한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지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예제를 들어볼 텐데 그래서 결국은
그 LLM은 그 뉴럴로 인덱스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하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선 인덱싱은 우리가 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명시적으로 모두 다 줬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회로를 설계할 때도 모두 다 명시적으로 쓰는데, 이 경우에는 AI가 스스로 인덱싱을 하면서 어디다 데이터를 저장할지 어떻게 연결할지를 AI가 연결을 하고 줄 때도 받을 때도 저 어텐션과 멀티레이어 퍼셉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AI 학습하는 데도 제일 어렵고 아마 테스팅 하시게 될 때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그 부분이 더 나아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플로우가 있는데, 그 텍사스의 캐피탈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텍사스와 관련된 피처들이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캐피탈과 관련된 피처들이 어디서 활성화되는데 걔네들이 다시 뭉쳐서 텍사스이면서 또 캐피탈인 피처들이 합쳐져서 오스틴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는 사실 이렇게 되게 예쁘게 그렸는데 정말로 이걸 저희는 연구실에서 찾고 회사에서도 찾는데 바늘 찾기, 이렇게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굉장히 되게 이렇게 서치를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이긴 합니다. 왜냐면 파라미터가 워낙 많으니까, 계층도 많고.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활성화된 것들을 모두 찾아서 활성화된 것 중에서 텍사스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디코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캐피탈에 관련된 것도 디코딩을 해서 아 여기 오스틴이 있구나. 결국은 오스틴만 살아남기는 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스틴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저 오리지널 모델에 되게 액티베이션이 많은데, 이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되게 막 그 실핏줄 같이 모든 액티베이션이 이렇게 살아남는데, 중요한 건 저거죠. 액티베이션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패스 트레이스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활성화된 것들의 연결이 무엇이냐, 패스를 찾아서 정말로 걔가 오스틴에 관련된 피처인지 정말로 걔가 캐피털에 관련된 피처인지를 찾아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주면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되게 복잡한 우리가 눈에 보기 되게 어려운 그런 자세한 정보들이 보기 좋게 되는 거죠. 사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고객들이 테스팅하는 고객들이 이런 정보를 원하실 거고, 실제로는 뉴럴넷에는 저런 정보가 있을 거고, 그래서 걔를 자동화돼서 묶어서 얘가 무슨 개념을 설명하는지 이제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LLM 그 개발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액티베이팅 피처가 뭔지를 찾고, 그럼 그 피처를 하나 눌렀을 때 그 피처가 여기서 활성화된 게 무엇인데, 그 중에서 몇 번을 눌렀을 때 뭐가 나오고, 몇 번을 빼면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모델을 고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욕하는 피처다, 그럼 끄고, 아니면 이제 얘는 원래는 이제 그 텍사스에 대한 정보가 잘못 들어가 있다, 그럼 걔를 끄고, 텍사스의 정보가 없다, 그러면 이제 넣고, 이런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보안에 관련인 분들은 되게 재밌어 하실 만한 예제인데, 이런 거예요. LLM 모델이 있고, 이 LLM 모델한테 저 왼쪽에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해줘, 레이시스트 조크를 해달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당연히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not fulfill.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레이어를 이렇게 숏컷을 하면, 숏컷을 한다는 건 특정한 레이어를 처리하지 않도록 하면,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해줘 그러면 막 sure here 리즈 하면 야 요구를 막 해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특정한 레이어를 다 숏컷하는 게 아니라 저 빨간색 체계를 한 그 노드만 활성화를 끄면, 활성화를 끈다는 건 아까 어텐션 헤드가 활성화됐는데도 뭔가를 덮어쓰지 못하도록 하면, 그러면 여기 이제 sure 리즈 하면서 요구를 막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저 빨간색 노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해줘라고 하는 거를 저 빨간색 노드의 if, 제가 아까 조건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텐션 헤드가 잡아서, 그래서 인종차별 농담이 있으면 그 어텐션 헤드가 잡아서 답변으로 I cannot fulfill it, 모른다고 해 라고 하는 답변을 써주는 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제 역할을 하는 노드를 스킵하거나 아니면은 역할을 못하도록 했으니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노드가 그 역할을 못하고 그냥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개념적으로는 세이프가드라고 합니다. 입력에 있어서 질문을 악성적인 질문을 못하게 하는 애, 그리고 출력에 있어서 악성적인 답변이 나갔을 때 못 나가게 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마약을 어디서 사요 이런 것들도 악성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세이프가드를 제 모델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델의 입력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 나갈 때도 넣을 수가 있죠. 결국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하는 이유는 모델을 안정하게 사용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럼 안정하게 사용하기 위함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리포트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고칠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테스팅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 다른데, 제 생각에는 이런 세이프가드의 역할들도 테스팅에 되게 중요한 테스팅의 사후 과정의 일정으로 이제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LLM이 어떤 이제 나쁜 일을 하는지 테스팅을 이제 잘못된 답변을 하는지 테스팅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LLM이 답변을 잘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학습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나요? 다시 학습하면 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이제 플레이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마이클 조던이 베이스볼을 플레이 한다라고 기억을 조작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조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마이클 조던이 플레이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어떤 어텐션 헤드에 어떤 if 조건문에 벡터 조건문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지 찾고, 저 지금 여기서 보면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원래 배스킷볼이 저장돼 있는 걸 찾아서 디코딩을 해서 배스킷볼을 확인한 다음에 걔를 베이스볼에 이제 코드를 인코딩으로 바꿔서 집어넣는 거죠. 그럼 나중에 누가 마이클 조던은 뭘 운동했어요? 라고 하면 저렇게 원래는 배스킷볼인데 베이스볼을 한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가 어떤 원리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면 저렇게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00개 정도 고쳐도 이제 대화하는 성능이 되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 맵밋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죠? 10분 정도? 10분? 15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연구를 조금 설명드릴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오늘 제가 드린 제 설명이 설명하는 인공지능 재밌네, 이제 테스팅에도 좀 활용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드신다면, 여기 이제 저희가 개발해서 공개한 플러그 앤 플레이 엑셀이라고 하는 걸 이제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AI 모델이 있고 저기 입력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쉐입이라는 것도 있고, 뭐 라임이라는 것도 있고, LRP라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USB를 이제 장치가 있을 때 USB 표준을 이제 집어넣으면 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확인하고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브로 쓸 수 있는지 보는 것처럼, 여기 비슷하게 저희가 AI 모델을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얘가 무슨 아키텍처인지 찾고, 그리고 이 아키텍처로 이제 어떤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적용하는지 찾고,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자동으로 평가하고 그 중에서 점수가 제일 좋은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리커멘더, 익스플레이너, 이벨루에이터라는 게 있어서, 이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저 모델로 설명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벨루에이션 매트릭스가 있는데, 얼마나 잘 맞느냐, correctness, 그리고 얼마나 이제 조금만 변해도 로컬하게 크게 값이 튀지 않고 변하지 않느냐, continuity, 그리고 설명을 얼마나 간소하게 하느냐, compactness라는 이제 그런 이제 잣대로, 예를 들면 RAP, Guided Grade Cam, LRP, Integrate Gradient, 라임, 커널 쉐입을 모델과 알고리즘에 줘서 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각각 비교해서 어떤 모델이 지금 제일 정확하게 이 모델과 결과값을 설명해 주는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 소프트웨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GitHub에 가보시면 이제 PMP-XAI라고 하면 저희 카이스트 연구팀과 이제 저희 관련된 연구팀이 주도로 이런 알고리즘들을 구현해 놨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황마다 필요한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라이트한 모델의 경우에, 그리고 또 LLM 모델의 경우에, 뭐 다양한 모델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이 다 달라서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만들어서 추천해주는 그런 툴이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우리가 테스팅할 때도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이제 이런 종류의 시도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좀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인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재밌는 것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건데요. 오토매틱 커렉션 오브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이제 생성형 AI가 요새 이제 이미지를 잘 만들긴 하지만 프로페셔널의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생성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원래 사실 GIF의 예제기는 한데, 저기 이제 만약에 생성형 AI가 아티팩트가 있게 그림이 잘 못 그려졌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런 걸 우리가 찾아서 자동으로 수정을 하면 이제 원래 아티팩트가 있는 문제가 있는 그림이었는데 문제가 없는 그림으로 그럼 바뀌는 이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저 보면은 여자분 얼굴들의 위에 모자나 아니면은 턱 부분에 문제가 있죠. 이렇게 생성된 걸 저희가 자동으로 찾아서 문제가 생성된 거가 어떤 노드에서 유닛에서 발생했는지를 찾아서 고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맨 이제 네 번째 행에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고치는 그런 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드 콜랩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생성형 모델을 우리가 생성하게 될 때 어찌 보면은 되게 비슷한 모델만 계속 생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레얼리티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아서 이제 새로운 것들도 생성하면서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것들 생성하는 그런 이제 지표를 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이미지가 비슷한 이미지가 되게 많은데, 아마 LLM 써도 되게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경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스타일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아니 모양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탐색을 더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창의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좀 저희가 발견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가 아직도 찾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까 액티베이션, 맥시미제이션 아마 기억나시죠? 언제 이 노드가 제일 많이 활성화되느냐? 그럼 그 노드를 활성화하면 무엇이 만들어지냐 이거. 저희가 이런 실험을 계속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노드를 활성화하면 좀 재미없는 그림이 만들어졌던 게 새롭게 창의적인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는 그거를 창의성 노드라고 명명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특정한 노드를 찾아서 프리퀀시 도메인의 특정 레이의 노드를 찾아서 원래 저렇게 나온 이미지에 그 노드를 찾아서 활성도를 쭉 올렸더니 오른쪽 그림처럼 되게 좀 뭐 미래지향적이고 팬시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왜 그렇게 이제 나오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퍼니처를 만들어줘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면 저게 저희가 활성화된 노드를 쭉 키우면 오른쪽 의자처럼 되고 컵처럼 되고 이제 집처럼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다. 보통 티피컬하게 보이는 그런 좀 이제 AI가 만들었을 것 같은 그림이 있고, 이 활성화 노드를 키우면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원래 오리지널 그림이 있고 저희가 활성화 노드를 키웠을 때 만들어진 그림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슈퍼바이즈 데이터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든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슈퍼바이즈 데이터로 에디셔널하게 창의적으로 만드는 게 엄청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모두를 찾았고, 노드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한 바는 뭐냐면 학습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AI LLM 모델이 이제 특정 노드를 프리즈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떨어지는구나. 우리가 그 노드를 활성화되면 걔를 다시 활성화돼서 새로운 이미지가 더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들여다 봤을 때 테스팅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원리적인 입장에서도 그런 게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이고, 이것도 조금 결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요새 되게 중요한 건 아까 텍사스 오스틴 피처 뭐 캐피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개념이 우리가 체인 오브 소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노드가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노드가 다음 노드를 어떻게 활성화되고 그럼 그 노드는 언제 활성화가 꺼지고 여러 가지들이 컴피티션했는데 결국 답은 A가 나왔다. 그럼 그 A가 나오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된 답 B는 왜 이제 선택받지 못했는가? 어떤 로직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어떤 개념이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끝났고 그 개념이 결국 결과에 어떻게 연결이 됐고 안 됐고 리즈닝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만든 툴은 거고 엔스로픽 툴도 보셨는데 말이 좀 빠른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빨간색의 경우에는 여기 파란색의 경우에는 저기 꼬리가 언제부터 인지되기 시작해서 언제부터 끝났고 여기 저 빨간색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아지를 보는 눈이 언제부터 어떤 레이어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인지가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트랜스포머를 포함해서 이제 깃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하늘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시계는 언제까지 활성화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고 놓고 그리고 또 당연히 LLM에서도 그런 체인 오브 스트 인과관계가 어떤 입력이 출력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걔가 결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구글보다도 더 정확한 딥러닝을 설명하는 그런 기술도 만들었다는 그런 슬라이드인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아마 조금만 설명성을 이제 보시게 되면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제 결과 중에 하나가 샤플리 밸류라는 거예요. 로이드 샤플리는 원래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고 경제학에서 여러 사람들이 회사 집단에서 일을 할 때 누가 얼만큼 보상을 가져가야 되는 게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신 분입니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AI 연구자들이 이제 복잡한 AI 모델을 설명을 할 때 복잡한 AI 모델을 설명을 할 때 입력이 얼만큼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 기여를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로이드 샤플리의 가정은 모든 플레이어가 어떤 집단에서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였어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가 들어갔다 안 나왔다 옆에 친구랑 나의 기여도가 나의 이제 흥이 더 늘어나거나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옆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같은 회사에 가는지 팀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성과가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AI에 들어간 입력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양이가 있으면 여기 털이 있고 여기 털이 있으면 고양이라는 게 더 늘어나잖아요. 인디펜던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증명한 건 뭐냐면 그 피처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는 조금 변형해서 샤플리 밸류를 계산하면 되는데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는 로이드 샤플리 밸류를 그대로 계산하면 틀린다, 깨진다. 그래서 걔를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드린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이드 샤플리의 그 방법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지만 대부분의 쉐입 같은 방법들이 입력의 피처들이 서로 이제 상관관계를 가질 때 응이든 양이든 우리가 그걸 그대로 계산을 하면 틀리고 뭔가를 그 음이든 양이든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보정하는 계산을 해야지 어떤 입력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AI 모델이 있고 그리고 입력이 있을 때 그게 LLM의 질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이 답이 왜 나왔는지. 그러면은 그 답이 왜가 나왔는지를 입력해서 혹은 데이터에서 랭킹을 우리가 매겼을 때 사실은 그 랭킹이 얼마나 정교한가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얼마나 그 피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되게 어려운 일인데 형식적으로만 다 우리가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도메인에서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피처,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피처, 독립적인 피처들을 구분해서 독립적인 피처의 경우는 기계적으로 설명성을 적용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서로 상호작용을 주는 피처가 있을 때는 도메인의 정보를 감안해서 설명을 해야 정교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이미지랑 시계열애랑 뭐 되게 다양한 이제 그 연구에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요런 질문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제가 뭐 좀 실증이나 뭐 이런 좀 사례도 좀 더 배워서 많이 말씀드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도 기회가 돼서 오늘 강연을 드릴 수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테스팅 하시는 분들께 많이 배우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설명성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